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그린 검사실 도면과 연어 전문점 상호를 공개하며 검찰의 회유 술파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몇몇 사실을 모아 짜맞추기식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와 뒤이어오던 무궁화호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 열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고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을 약속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여러 설들만 무성하죠. 용산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당도 뚜렷한 쇄신책이나 혁신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 야당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직회부할 수 있게 조치하며 말 그대로 힘자랑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던 윤 대통령은 이틀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치 선배이자 지난 대선 때 치열한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향후 전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SOS를 친 건데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후임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죠. 쇄신은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식 전정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된 만찬은 4시간 동안 이어졌고 총선 참패 후 수습 방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은 MBN에 2사람을 추천한 건 맞다며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도 총리 물망에 오르지만 제안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의 조언을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선에 혼선까지 빚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인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비서실장 유력 검토설에 대통령실로부터 제안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임 인선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우선 비서실장부터 교체해 대통령실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와중에 마침 또 1년여간 공부하던 미국을 떠나 한국 옆나라, 일본으로 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은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 협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총리설에 대해 첫 번째 입장을 밝혔는데 총리직을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걸까요? 민주당은 순서가 바뀌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오사카에 머무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총리 기용설이 나온 뒤 처음으로 강조한 건 협치입니다. SNS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적은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소설 서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인사인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한 건 총리직 수행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부끼리 식사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소설을 인용해 양극단의 소통을 강조한 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소통을 권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협치가 목적이라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대표들과 마주 앉아서 협치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 여전히 박 전 장관의 총리 기용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총선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은 국민의힘.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이 모여서 자기소개하고 박수치고 싶냐 이겁니다. 오늘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총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선 참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습책이 나오지 않자 오선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인들이 모여 당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집권 여당이 의견 수렴을 이유로 참패 원인에 대한 전략적 분석 없이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저번보다 좀 낫다라는 정신승리를 하거나 앞으로 있을 대선 지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회로 거의 저는 신앙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관령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기 전당대회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참패에 대한 냉철한 복귀 없이 조기 전대를 치르는 건 무의미하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이 국정 쇄신에 가늠이 돼 차기 인선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민당 사람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센스럽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당선자에게 국정 방향은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도 필패라며 당정이 위기감을 갖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당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낙선자 총회를 열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검찰 측 주장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조사를 받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그리고 대검찰청을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에 대해선 감찰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어떻게 의혹의 당사자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냐 이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번복 과정에서 술판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서입니다.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오만한 검찰의 민낯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검장 면담을 거부당한 대책위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구치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출입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장으로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문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맞아요? 누구 뜻이 맞으셨냐고요? 오후엔 대검찰청을 찾아 감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원지검 자체의 해명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이 즉각적인 감찰권을 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출정 기록과 조사실 CCTV 등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술을 사왔다는 사람의 이름도 공개했고 음식을 샀다는 식당 이름도 공개했죠. 회유는 검사 휴게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 도면입니다. 그림을 공개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검사실 안 영상 진술 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날짜는 지난해 7월 3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와 압박은 검사실 앞 창고와
검사실 안 진술 녹화실, 검사 휴게실에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청사에 술 반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하 1층을 통해 사전 허가된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사온 건 쌍방울 직원인 박모 씨라고 실명을 공개했고 안주인 연어를 사온 구체적인 식당 이름도 밝혔습니다. 사전에 김성태 전 회장이 눈여겨봐둔 연어 가게였고 직원 박모 씨에게 사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화영과 김성태, 직원 박 씨의 출입 기록을 검찰이 공개하면 증명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에는 검찰 측 주장 이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전 부지사나 민주당 측은 피의자들의 검찰청 출입 기록을 확인하라고 하고 있죠. 검찰은 확인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날짜인 이 전 부지사가 일찍 검찰청을 떠났다고 했죠. 7월 3일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엔 호송 계획을 공개하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왜 술을 마셨다는 날짜를 정확히 짚지 못하는 거냐고, 장소는 또 왜 계속해서 바뀌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에서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6월 30일 피의자 신문 직후가 술 마신 날짜와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화영 측 변호인은 7월 3일 음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술 마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건데 술을 마셨다는 장소에 대한 말도 바뀌었습니다. 애초에는 1313호 앞 창고라고 말했다가 오늘은 1313호 안 진술 녹화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이런 이 전 부지사 측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연어를 먹은 적은 있지만 그 시기는 5월 말과 6월 중순으로 날짜가 맞지 않고 연어를 사왔다는 쌍방울 직원 박모 씨도 관련 사건 조사차 검찰에 들어왔지 음식을 심부름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화영 측이 주장한 7월 3일 저녁 5시 이후 음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3일에는 오후 5시 15분에 이 전 부지사가 청사에서 구치소로 출발했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호송 계획서까지 공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몇 가지 따로 했던 경험을 짜맞추기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사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한 달이라 삭제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5대 채소에만 가격 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1조 2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다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양곡관리법 말고도 4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딱 20분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힘을 합쳐 단독 의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제2의 양곡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쌀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기존엔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기준을 정하도록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과 서민금융 지원에 관련해선 행정집행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승리를 거둔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도 모두 쥐고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격화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친명계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을 찬성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써 시작이 됐죠. 이 대표에겐 득일까요? 실일까요?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며 만든 서명운동 웹페이지입니다. 이 대표가 175석의 총선 대승을 이끌었고 이 대표만이 주요 특검 등을 추진할 수 있으니 연임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지지층 서명운동 개시와 함께 친명계 의원들도 연일 이 대표 연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 정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다.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선다면 한층 강화된 친명 체제로 당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주도권을 쥐고 각종 쟁점에 단일 대오로 대응해 대여 투쟁을 이어간다면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도 한층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차기 대권 가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한 친명 핵심 관계자는 총선 결과로 시험을 통과했고 대권 주자로 색깔을 내려면 대표직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제기되는 연임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연임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시다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쉴 필요가 있긴 한데 추대 분위기가 이어지면 대표 성격상 그냥 무시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화제의 당선인 시간입니다. 국회 반장이 특별히 선정해 만나고 있죠. 오늘은 민주당 텃밭 강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김재석 국민의힘 당선인을 서정표 국회 반장이 만나고 왔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도봉에서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도 제일 큰 거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얘가 정말로 도봉구의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도봉구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요. 진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었을까요?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결과를 얻었는데요. 진정성의 방향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대표적으로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웠던, 오히려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 가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망각했다고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한동훈 위원장도 있는 겁니까?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 선거를 이끌었던 총책임자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얼만큼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당은 두 가지의 상호 모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입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발을 맞춰야 된다. 동시에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입법부로서의 위치. 정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마치 저희 여당이 용산의 출장소다 이런 별명을 듣게 되면, 이런 비난을 듣게 되면 다음 국민의힘 지도부의 숙제가 바로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 예. 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전히 그 생각 갖고 계신가요? 최상병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안보를 목숨처럼, 보훈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큰 국민적 의혹이 있고, 이런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보수의 상징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같이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도 친하시잖아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듣고 싶네요. 김재섭이라는 정치인을, 보수 정치인을 봤을 때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훌륭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당대표로 계실 때 여전히 좀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차별점을 둔다 그러면 당연히 쇄신과 개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 친구한테 맡겨놓으면 그래도 좀 든든한 것 같다.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천천히 느끼시죠? 이준석 대표하고 일종의 디스인가요? 방금 그 말씀은 경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쟁이라고.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스스로는 스스로를 보수로 지칭하고 있지만 동시에 야당으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보수라는 범주 안에 들어온 이상 저는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도봉이 나온 스타 이 도나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스스로 경계하겠습니다. 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유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부터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이 이르면 6월 초쯤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본인의 전문성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 가서 마을 변호사로도 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러면서 국회 앞 응원 화환도 언급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런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이 대표 얼마 전에는 그 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어제였죠. 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 고문 2027년 이 대표에게 별의 순간이 온다. 즉 유력 대권 주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선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머릿속에 뭐가 용꿈이 들어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라도 전략적으로라도 몸을 낮추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겸손한 모드이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 세석인 개혁신당 존재감도 과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조국혁신당의 지향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과는 윤석열 정부를 지적하는 데에는 동참하겠지만 그 외에는 거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행실도요. 3강 행실도는 내가 들어봤습니다만 저건 뭡니까? 예, 오늘 SNS에 올라온 그 사진 5장인데요. 네. 조용우 정무실장, 그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조국 대표 사진이 화제입니다. 출근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휴게소에서 식판을 든 모습 등을 공개했는데요. 조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묶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대표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내로남불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를 두고 조 대표의 제주행 비즈니스석 탑승을 꼬집자 조 실장 곧바로 반박했죠. 공항 의전실 이용 문의 논란에도 어지간히 하자며 조 대표 엄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지금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곳 정차순 여사 빈손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6월 민주항쟁에 도화선이 됐었던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어제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정 여사는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남편인 고 박정기 씨와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를 이끌며 평생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는데요. 네. 빈소에는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많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차순 여사님의 그 애틋함이나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 외에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오늘 늦게 조문할 예정입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유승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화요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예정됐던 공식 일정에 모두 다 빠졌습니다. 때문에 신설되는 대통령실 법률수석 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사실인 걸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던 이 원장, 오늘은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몸살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은 공식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표정이나 목소리 모두 몸살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평소와 같았습니다. 간담회 뒤 많은 기자들이 따라붙어 대통령실 법률수석으로 가는지를 물었지만 이 원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세요. 용산에서 연락받은 건 아예 없으실까요? 잠시만요. 어제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법률수석 내정은 낭설이며 버려놓은 일이 많아서 올해 말까지 금감원장을 할 거라는 말과는 확연히 달라진 뉘앙스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총선 차출설이 나왔을 때도 여러 차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0년째 살고 있는 집에 아직도 잘 살고 있고 주거지를 옮길 생각도 없고 옮긴 적도 없습니다. 관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원장이 총리, 비서실장 교체와 함께 쇄신 차원에서 신설되는 법률수석에 적임자라는 함화평이 많습니다. 이번엔 이례적으로 즉답을 피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합류가 기정사실로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역에서 무궁화 열차와 KTX가 부딪혔습니다. 흔치 않는 사고죠. 승객 4명이 다쳤고 열차 승객 280여 명 모두가 하차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KTX 산천열차가 무궁화호에 부딪혀 찌그러졌습니다. 열차를 떼어보니 KTX 뒷부분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부서졌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를 수습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역 경부선 3번 선로에서 회송 중이던 무궁화호가 대기 중이던 KTX 열차를 추돌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좀 크게 부딪히는 쾅 소리가 났어요. 어떤 공사하는 소리 같지는 않았고 저랑 그때 앞에 있었던 손님들이 다 같이 돌아봤었는데 이 사고로 KTX는 25분, 무궁화호는 35분 각각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역 5번 승강장에는 이렇게 현장 통제선이 쳐져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총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무궁화호 열차 한 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고 KTX 승객 287명이 대체편 열차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고 5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복구가 완료돼 열차들의 운행이 재개됐는데 국토부와 코레일은 합동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체포작전이 펼쳐졌는데 택배 도둑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에 생생히 잡혔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셋, 둘, 하나. 카운트다운과 함께 로프를 탄 경찰 특공대원들이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동시에 오피스텔 문을 따고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쳐 일사불란하게 용의자를 붙잡습니다. 택배 박스 3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검거 작전입니다. 작전에 앞서 경찰은 여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자택 내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거부하며 14층 높이의 창문 난간에 오르자 경찰은 특공대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택배 절도 때문에 당신의 집에 방문했다 하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거 다 불질러 버리고 죽겠다. 대화를 한 30분 이상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여성의 거주지에서 또 다른 택배 송장들을 발견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해 8명이 다쳤습니다. 점심시간인데다가 문을 연 지 사흘째라 카페 안에는 손님도 많았다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여성 2명이 백화점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백화점 옆 샛길에서 차량이 손살같이 튀어나와 카페로 돌진합니다. 화들짝 놀란 여성이 간발의 차로 화를 면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카페로 모여들고 곧이어 구급대도 도착합니다. 카페 안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돌진한 승용차는 앞부분이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고 집기류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그냥 슥 지나갔어요. 바람이 세게 지나가는 것처럼. 쾅 소리 나고 저는 바로 달려갔어요. 풍비박산이었고 사람 밑에 6명, 7명 깔려있고 차 밑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카페 안에서 차를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하지 못하고 커브숍으로 돌진했다 이렇게. 경찰은 차량 감식과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낙서를 지우는 장비가 얼 정도로 추운 날씨에 담장 보건 전문가들이 진땀을 흘렸었는데 그래도 끝나지 않았죠. 날이 풀린 4월 본격적인 2차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2차 복구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차 작업이 진행된 작년 말에는 강추위로 인해 복원 장비가 얼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날이 풀리며 본격적인 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번 작업에는 이렇게 낙서로 훼손된 벽에 문화유산 보존약품인 젤란검을 바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1차 작업 때 물리적인 방법으로 거의 오염물질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세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제 겉에 부착을 시켜 놓는 거죠. 천막을 두른 경복궁의 모습에 나들이객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훔치가죠.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빨리 끝내서. It's not good because we came from far away, so we expect to see the whole palace, and it's a historical monument, so we expect that. Kind of disappointed, but something that I didn't expect to see because. 문화재청은 다음 주까지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일대 등 낙서로 훼손된 두 곳의 2차 복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해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이 차량 양옆을 막아서며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성매매를 했던 10대 여성과 다시 조건 만남을 하려고 약속한 장소에 나왔다가 검거된 겁니다. 이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최소 3명의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도 30대 남성 B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 미성년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났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수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성착취물로 보이는 영상이 나온 건데 경찰은 포렌식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SNS를 꾸준히 모니터한 결과 이들을 발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성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쿠웨이트로 달아난 남성이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치는 일명 통과 호송 방식까지 써가며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3개국 경찰의 국제 공조가 빛났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에 회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항공기를 빠져나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3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국내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에서 건축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쿠웨이트로 도주해 무려 12년 동안 숨어 지내던 A씨는 지난달 27일 한국 경찰의 정보를 받고 잠복 중이던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직항편이 없어 송환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태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으로 A씨를 압송했습니다. Because we do it
work professionally and we perform to serve both countries.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사기, 마약 등 주요 도피 사범을 집중 검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 날은 법정 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이죠. 사전 투표일을 따로 두기도 하지만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건데 총선 당일 대기업 대표가 막내급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교보증권 노조의 성명서입니다. 공휴일이자 선거일은 대표이사와 자전거 타는 날이 아니라며 대표이사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총선 당일인 지난 10일 교보증권 이모 대표이사는 경기도 양평에서 자전거를 타자며 신입사원 등을 소집했습니다. 새내기 공채 직원 3기수를 합쳐 21명이 참여했는데 기수별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대상자가 참석한 셈입니다. 10시에 웅길산역에서 집합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과연 그 친구가 새벽에 투표를 하고 갔을까? 교보증권 노조는 새내기 입장에서 대표가 자전거를 타자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선거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임시 공휴일에 자전거를 타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크고. 교보증권 측은 신입사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자리를 갖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단 1초만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봄철에는 따뜻한 날씨에 유독 졸음운전 사고가 많죠. 이한나 기자가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경남의 한 고속도로 터널 모습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나타나더니 벽을 강하게 들이받고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달 13일 새벽에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반파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들의 원인은 모두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봄철이면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에서 봄철로 접어드는 3월부터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사망자만 316명에 이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온 탓에 주간 시간대에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직접 시뮬레이터로 주행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속 110km 이상 고속주행을 하다 졸음운전을 한 결과물입니다. 단 1초 만에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2배 더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고 직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30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2시간마다 졸음 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법조계의 전관예우 시리즈 오늘도 이어드립니다. 전관의 힘은 어디에서 가장 잘 발휘될까요? 당연히 재판에서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진행 상황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재판보다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를 제한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적고요.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호봉 씨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성 씨는 투자금 2억 원을 전부 잃었지만 당시 다단계 조직 핵심 피의자들에게는 형량이 더 센 사기가 빠지고 불법 다단계 혐의만 적용된 것을 전관의 힘으로 아직도 확신합니다. 몇천억씩 사기를 쳤어도 양식 기소에서 그 조직이 빠지면서 사기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검사 판사 출신이라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관의 영향력은 재판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더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재판은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전관 효과를 내기 어렵지만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전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도 바깥에서 이를 눈치챌 방법이 없습니다.
전관을 쓰면 기소도 불기소로 바꿔준다는 말까지 도는데 자기가 맡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수임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MBN이 최근 변호사 징계 사례 63건을 살펴봤는데 현직에 있을 때 또는 동료가 수사한 사건을 수임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2명이나 됐습니다. 불공정한 수사, 불공정한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어요.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의 피고인이 된 현실은 우리 법조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브라질에서 죽은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시신을 휠체어에 태워 은행에 나타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녀가 대출 받으려던 금액은 450만 원 정도였죠. 전날 여성이 남성을 휠체어에 태운 상태로 병원을 나오는 영상에서는 남성이 살아있었는데 의사 소견에 의하면 남성은 앉아서가 아니라 누워서 숨졌다고 합니다. 숨진 사람을 앉혀서 끌고 나온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을 벌린 채 뒤로 훅 넘어간 남성의 머리를 여성이 앞으로 당기며 말합니다. Igual documento aqui, ó. Paulo Humberto Braga. E sou segura. Ó, bacana a cadeira aí. Ele não segurou, ele é forte. 힘없이 축 처진 손을 서류에 가져가지만 펜을 잡기는커녕 남성은 고개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이 우려를 표합니다. Não tá bem não. Ó, a corzinha não tá ficando. 남성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남성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고 머리에서 혈흔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은행에 오기 몇 시간 전 이미 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42살 브라질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죽은 삼촌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보고 사기와 절도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출 받으려던 금액은 1만 7천 헤알, 우리 돈으로 약 450만 원입니다. 현재 이 여성은 은행에 도착할 때까지 삼촌이 살아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부담 없이 오르던 김, 이젠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김의 원재료인 원초값이 3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이러다 김값도 금값이 되는 걸까요?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울 수 있는 김. 그런데 조미김 시장 5손가락 안에 드는 중견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슈퍼마켓 등 일부 유통 채널에서 10에서 20% 정도 가격을 올렸는데 대형마트도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밥에 싸먹는 김 한 장은 4원, 8장들이 한 봉지론 32원이 오르고 10봉지 기준으로는 32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김마저 올라간다면 저희 식탁에는 너무 반찬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원초 가격은 전년의 2.7배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더불어 김을 재배하는 중국과 일본의 작황이 부진하면서 우리 김의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제일 높거든요. 중국, 일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 들어와서 원물 자체를 많이 좀 수매를 해가지고. 김밥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게 6년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 50%가 올랐어요.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원과 CJ 등 대기업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김값이 금값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오는 8월 서울에서 6개월 기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인재들이 오는데 문제는 국내 가사 관리사와 비교해서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도입하는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불과 4개월 뒤면 우리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우선 논란이 됐던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겨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임금을 제안했는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 인력을 편법으로 동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회 전반에 위험한 신호를 줍니다. 그렇지만 젊은 맞벌이 부부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주 3일에서 4일을 가장 선호한다는 고용노동부 조사를 감안하면 비용은 한 달 100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게 국내 평균 시간당 임금 15,000원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4주간 시간제로 계약하면 96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양국이 이견을 보였던 가사관리사 선발 조건도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영어 능력과 체력 검사, 건강 검진은 기본에 육아 돌봄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해서도 3주간 한국 문화 교육을 추가로 받아 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과정도 거칩니다. 시범 사업장으로는 국내 2개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인력들을 잘 모시고 와서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면 결국은 가사나 돌봄의 인력들이 필요할 때 잘 공급이 되고 고용노동부는 시범 사업 만족도를 평가한 뒤에 내년 1월까지 본 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부터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으로 3대째 세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평양 돋보기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5일이 북한 최대 명절로 꼽히는 태양절이었잖아요. 이때도 태양절을 좀 지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우선 태양절이 어떤 날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 4월 15일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이 김일성 주석의 이 생일인 날입니다. 이 태양절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북한 명절 중에서도 이 최대의 명절로 손꼽히는 날인데요. 네. 이 태양절 관련해 달라진 북한의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사울의 명절이 왔습니다. 온 강산에 졸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그러니까 태양절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들으신 것처럼 이 4월의 명절 또 이 4.15와 같은 표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피하거나 이 삭제하고 있다고 이 잠정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태양절 명칭을 지금 바꿔서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참배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지난해에 이어 이 선대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이 금수산 태양궁전 이 방문 일정도 이 참배 일정도 이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대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홀로서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중입니다. 즉,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한 우상화 수위를 낮춤으로써 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번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의 홀로서기 시도가 유독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시도가 지금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이 기념탑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념탑은 이 남북 대화는 물론 이 김일성 주석의 통일 유운을 상징하던 건축물입니다. 이 앞서 지난 1월에는 이 기념탑 철거를 지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 과거 기념탑이 있던 자리에 이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선대의 흔적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언제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흉내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중인데요. 이 일각에서는 이 경제난으로 이 주민 생활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 지나친 우상화 전략이 선대 우상화 전략이 되레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방해가 됐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김 위원장이 이 세습 국가라는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이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중입니다. 국가가 봤을 때는 특정 지도자의 기념일을 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하지 않죠. 이런 어떤 정근대성이나 봉건성보다는 일반적인 국가성을 최근 강조했기 때문에 즉 김씨 일가가 아닌 이 김정은의 북한을 이 전면에 내세우려는 모습입니다. 북한 정권의 이례적인 행보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오면 찾아오는 꽃 반갑기도 하지만 불청객인 꽃가루와 황사도 같이 오죠. 여기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면 가장 고통받는 건 다름 아닌 눈입니다. 실제로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최근 눈이 가려워 병원을 찾은 40대 남성 환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이 자주 가렵고요. 충혈도 된 다음에 엄청 뻑뻑하더라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이 피고 황사가 찾아오는 4월에 기승을 부립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가 더해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뻑뻑해서 요즘에 안약 같은 것도 자주 사고. 그러나 가렵다고 해서 이렇게 눈을 비비면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세균 감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각막염에 또 합병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거는 냉찜질이에요.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고 인공 눈물을 사용해 눈을 세척하는 것도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과거엔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의 동작과 대화가 모두 다 어색했는데 이젠 아니죠. 사람과 많이 흡사해졌습니다. 아이돌처럼 칼군무를 추는가 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이 중심엔 반도체 경쟁에 이은 미국과 중국의 로봇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서 걸을 수 있는 로봇 H1입니다. 마치 아이돌 그룹과 같이 박자와 리듬에 맞춰 칼군무를 추고 짐을 넘겨받아 가까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또 다른 로봇인 워커S는 펼쳐진 옷을 가지런히 개고 종류에 맞춰 물건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간처럼 생긴 데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최근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개발했습니다. 지난달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인간형 로봇을 선보이자 이에 뒤질세라 중국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시에 나선 겁니다. 동작과 대화에서 과거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는데 두 로봇 사이엔 미묘한 차이도 보입니다. 대화의 자연스러움은 미국 로봇이 앞서는데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搭配深色系的裤子比较适合正式场合.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중국 로봇은 동작에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로봇 패권이 어디로 향할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한쪽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심으로 하는 거고 중국에는 또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능력들이 월등하다 보니까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민첩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현대차 계열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생산 라인에 투입될 전망인데 로봇도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시행이 됐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 과태료를 매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번에도 적용을 미뤘습니다. 벌써 4번째 유예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로 계약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계약 시점부터 한 달 안에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850만 가구 중 10%에서 20% 정도가 미신고 가구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월세의 경우 신고율이 절반에 그칩니다. 공인중개사에겐 신고 의무가 없고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저희가 확인해서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1년씩 계도기간을 둬 미신고 시 부과하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세 번째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국토부는 또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쌓인 미신고 계약 건수가 많게는 수십만 건에 달해 불가피하게 또 유예한 겁니다. 유예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실효성 논란 속에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프로골프 아시안 투어 사우디 오픈. 헨릭 스텐손이 아슬아슬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킬 때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잔디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오늘의 장면에서 확인하시죠. 연일 황사가 기승입니다. 지난 주말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일어난 황사가 사흘째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이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과 남부지방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이 황사는 모레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되겠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특보 수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4도, 춘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26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번 비와 함께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